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여야를 밀착 취재하는 기자들 소개합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수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서혜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혜림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뉴스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단어는 신구 권력 갈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매일매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내일까지 두 사람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 30년 전 노태우 당시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당선인 회동에 걸린 18일을 넘어서서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소통 강조한 윤 당선인 사각지대도. 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원들과도 또 국민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하길 바라면서 용산행을 택했는데 집무실 이전을 놓고 어긋나기 시작한 인수위와 청와대 간 소통. 지금까지는 좀 잘 안 되는 모습인데요. 김수강 기자 어떻습니까? 네,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4시간 전에 전격 취소된 지 벌써 열흘입니다. 오늘 상황으로 보면 역대 최장 기간인 신구 권력 사이에 만남이 걸릴 때 18일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좀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에 회동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실무 협의가 그런데 큰 물살을 타서 다음 주 초에 회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회동 불발 이후 회동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가 좀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의 만남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회동을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위원 임명 문제 같은 경우 감사원이 신구 권력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윤 당선인의 좀 손을 들어준 상태고요. 또 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 전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좀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협력하기로 양측이 얘기를 하면서 좀 갈등도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속내가 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겁니까? 일단 현 정부와의 대립구도를 끌고 가는 게 윤 당선인 측에 크게 불리할 게 없다는 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일단 정권 심판으로 좀 규정하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 자체를 현 정권의 어떤 탄압으로 좀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 입장에서 현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수록 지지세를 올리는 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당장 오는 5월 취임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립구도를 가지고 가는 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9일 만에 또 만나기는 했지만 통일부 폐지 등 정보조직안 개편안 놓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하고 순탄치가 않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MB계의 인사이기 때문에 또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주 초에 회동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부처와의 소통 그리고 기자들과의 소통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인수위가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 깜짝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네. 일단 윤 당선인이 직접 항상 주택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는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앞서 선거 기간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게 내왔습니다. 주택 정책을 28번이나 고쳤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계속 얘기해 왔고요.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서 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인수위원 이제 인선이 발표되고 24명 가운데 좀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부동산 TF를 꾸린다면서 좀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비판 여론은 아무래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 업무 보고 때 이 당선인이 참석을 하나요? 이 참석 공지가 5분 전에야 이제 기자들한테 갔다고 들었어요. 네, 인수위가 이제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직접 참석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 당선인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오는 30일까지 업무 보고가 순차적으로 또 더 진행이 될 텐데 윤 당선인이 참석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는 이 프레스 다방이라는 게 차려졌다고 들었는데 인수위 초반에 불통이다 이런 비판에 대응을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인수위의 사무실이 크게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통이동과 삼청동인데요. 이제 그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엔 기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바깥에서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죠. 무한 대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건물 앞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 기자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걸 이른바 프레스 다방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 프레스 다방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천막 당사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천막 기자실 등장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윤 당선인이 두 차례 천막 기자실을 찾았는데 이 두 번째 방문 땐 출근길에 예고 없이 쑥 들어가서 대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기자들과의 소통은 그러니까 조금 나아진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윤 당선인이 이제 이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좀 티타임이 진행됐는데 또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한 기자가 평소 윤 당선인이 자랑해온 이제 요리 실력을 언급하면서 김치찌개 얘기를 꺼내니까 윤 당선인이 이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이 사실 당선인이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이랑 당선인이 만났는데 이 기자들이 김치찌개 질문이나 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김수환 기자가 항변을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당선되고 이뤄진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 좀 성격이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급작스러운 방문이 이뤄지기 직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현안 관련 질의는 좀 가급적 상가에 달라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차 마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걸로 보이고 사실 또 언론에서 김치찌개를 부각해서 그렇지 이날 현안 질의가 아예 나오지 않은 건 아니고 또 두 번째 만남에서 굉장히 현안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은혜 대변인 탓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대선 패배 이후 대오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민주당 강한 야당 선택, 지방선거 예열로 갑니다. 네, 교황 선출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172명 의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써냈는데 이런 투표 방식이 처음이다. 이런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대통합 민주신당 시절에 당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대선 직후였는데 그런 만큼 당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도 대대적인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당 내홍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 결과 그 콘클라베 방식으로 대표를 뽑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콘클라베 방식의 투표로 손학규 대표가 당시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친문 이낙연계 박광훈 의원 그리고 86그룹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 이렇게 2파전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서 기자가 보기에는 이변은 없었던 겁니까? 이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10% 이상 득표자를 거둔 1차 투표 이후에 의원총회장의 전광판에 그 1차 투표를 통과한 의원들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한 차례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의 그 이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외의 결과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10% 이상 득표를 받았다면 20표 안팎을 받았다는 건데 이 어떤 표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당내에서는 철험의 전략 투표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철험에는 개혁 성향의 의원들의 모임인데 그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그리고 김승원 의원 등이 주축입니다. 그 처음에는 검찰개혁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지금은 20여 명의 의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권은 아니지만 그 1차 투표 통과자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철험의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몰표를 준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좀 힘을 실으려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예고를 했어요. 강성 인선도 눈에 띄고 이게 서 기자가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당이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어서요. 일종의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선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내 운영수석의 진성준 의원 그리고 정책수석의 박찬대 의원이 각각 발탁이 됐는데요. 그 언론에서 우선 주목한 것은 그 친문 의원과 이재명계 의원을 한 명씩 뽑았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대여 협상을 담당하는 운영수석의 진성준 의원을 배치한 건 일종의 기선제압의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진 의원이 그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또는 좀 부담스러운 카운터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진성준 의원이 본인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이라서 뭐 탈레반이다. 이러한 별명까지 사실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장제원 비서실장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넥타이는 빨강색과 파랑색이 섞여 있는 디자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말에서는 알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이제야 오기 때문에 힘을 맞춰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걸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이 대오를 정비를 했으니까 이제 67일 남은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특히 인물난이 좀 극심하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우고자 하는 게 여야 모두의 마음인데요. 그 민주당에서 내세울 후보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의 경우 원래 출마를 준비했던 우상호 의원은 그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박영선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박주민 의원 정도가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김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경기도를 보면 안민석 의원 또 조정식 의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인천시장 그리고 인천에서 내리 5선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후보로는 그동안은 거론이 안 됐었는데 그만큼 다 열어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송영길 차출론을 지지한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 글에 좋아요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또 이수진 의원이 링크를 했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좋아요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좋아요 클릭 하나였는데요.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좋아요 클릭 명단에 이전 지사의 이름이 일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찍었다가 다시 없어진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 이전 지사의 마음이 어떤 걸지 또 이 클릭 하나로 송 전 대표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김 기자,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할 것은 예상이 되는 반대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그럼 어떤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의 텃밭인 만큼 굉장히 험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 차출론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에 비해서 좀 개혁 보수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차출론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다음 주 중에 뭐 출마 여부를 좀 판가름 낼 거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물들은 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또 김영환, 함진규 전 의원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뽑은 이번 주의 한컷 시간입니다. 내 출입처가 아닌 상대방 출입처에서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장면을 기자들이 한 컷씩 뽑아오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두 기자가 공교롭게도 같은 사진을 뽑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자리에 있는 사진.
이게 딱 같이 모인 게 처음인 거죠, 서 기자? 네,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김수관 기자, 서유림 기자님께 이 사진을 왜 뽑아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표정 아주 미묘합니다. 저희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표정이 현재의 2030 세대의 젠더 긴장감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의 주요 화두도 젠더 갈등이었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난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장면 같아서 이 사진을 꼽았습니다. 이 사진 말고 그날 나온 다른 사진을 봐도 이렇게 상당히 냉랭하게 느껴지는 그런 네.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수관 기자, 이준석 대표가 박지원 위원장과 무제한 토론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네요. 네, 앞서 보신 그 사진이 촬영된 날, 이제 그날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사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공교롭게 박지원 위원장도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등 이런 발언들을 이제 쏟아냈는데 여기에 맞받아치듯 이준석 대표도 박 위원장이 이제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자신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워낙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뭐 무제한 토론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또 이제 이날 행사 때문인지 뭐 그 사회자가 인터뷰하면서 행사에서 뭐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눠봤냐 했더니 그 행사 일정 분위기상 추모하는 아무래도 분위기였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자리엔 있었지만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던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박지원 위원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발발 시기를 그 페이스북에 잘못 적어가지고 사과를 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적으면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한 건데요. 그 천안함 사건은 201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박 위원장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은 뭐 시련 같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김 기자, 그 이준석 대표는 박지원 위원장 외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도 지금 설전을 세게 벌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한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를 두고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좀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두고 장혜원 의원이 공감 능력 제로라며 비판에 나서면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뭐 이 대표는 자신은 장애인 이동권에 워낙 관심이 많고 때문에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도우면서 그런 이를 고려한 교통수단을 좀 공약화하기도 했다면서 둘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위를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찾아가 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다음 주에는 더 생생하고 재밌는 뒷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